방구석 역사 발표에 활동하고 있는 맛배지붕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경주 사천왕사지와 가문사지를 통해서 삼국 통일 직후 신라 불교 미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발표 목차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습니다. 서론입니다. 발표 제목이 경주 사천왕사지와 가문사지를 통해서 알아보는 삼국 통일 직후 신라 불교 미술인데요. 그럼 여기서 불교 미술이 무엇이냐? 불교 미술은 이름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불교 내에서 혹은 그 주변에서 그것을 다루는 미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교는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들, 스님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 스님들이 따르는 율법이라든지 아니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법들, 경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전의 내용을 이런 미술로도 형상화하고, 그리고 스님들이 사시는 공간, 절, 사찰 이런 것도 불교 미술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술을 이제 간략하게 건축, 회화, 조각, 공예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삼국통일 직후 신라 불교 미술을 짤막하게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이 네 가지 종류에 대한 예시를 제가 드릴 건데, 아무래도 제 주제가 통일신라에 대한 주제니까 이 네 가지 주제에 맞는 당시의 그런 예시들을 한번 들고 오겠습니다. 먼저 화면 제일 왼쪽에 보이는 경주 불국사 다보탑과 석가탑입니다. 그 옆에 있는 거는 서울 리움미술관에 있는 화엄경 변상도라는 작품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변상도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통일신라 시대에 제작된 흔치 않은 회화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석굴암 본존불이 있습니다. 이런 불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조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불국사 3층 석탑 사리정구가 있는데, 불국사 3층 석탑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국사 석가탑을 지칭하는 공식 명칭입니다. 그 안에서 나온 사리정구가 바로 저 사진 속 유물이고요. 이런 사진 속 유물 같은 그런 사리정구 같은 거는 이제 공예 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통일신라 시대의 네 가지 예시를 들고 왔는데, 시대를 보시면은 다 8세기대 작품들이에요. 근데 제가 알아볼 거는 이 이전의 시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서는 8세기대 제가 소개드린 그런 작품들의 시작점이 되는 부분을 한번 짤막하게나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삼국통일 직후가 언제냐 궁금증을 가지실 수도 있겠어요. 신라 연표를 제가 짤막하게 들고 왔습니다. 법흥왕이 즉위한 시점부터, 그리고 문무왕의 즉위와 나당전쟁 승리, 이쪽까지 연표를 한번 들고 와봤는데, 이 연표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 이렇게 나눈 시대를 삼국사기에서는 상대라고 부릅니다. 상대라는 시대는 우리가 유명한 신라의 골품제가 있잖아요. 이 골품제 중에서 가장 높았던 성골들이 다스리던 시대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14년도에 이제 법흥왕이 즉위를 하고, 527년도에 이제 신라가 드디어 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 속에는 그 유명한 이차돈의 순교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544년도에는 거의 최초의 사찰인 흥륜사가 창건이 되고, 그리고 이제 540년도에는 진흥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진흥왕 하면은 또 생각나는 사찰이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던 황룡사가 있겠죠. 그리고 또 유명한 시대는 이제 바로 선덕여왕 시대일 텐데요. 선덕여왕 시대에는 익히 들어본 분황사라든지 너무나도 유명한 황룡사 구층 목탑, 이런 불교 문화유산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대는 중대라는 시기입니다. 상대는 골품제 중에서도 성골이 다스렸다는 그런 시대였다면, 중대는 바로 아래에 있는 진골들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중대 중에서도 다뤄볼 시대는 문무왕 즉위부터 나당전쟁 승리, 신문왕 시대까지 다루겠습니다. 이 시기에도 이제 사찰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사천왕사와 가문사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첫 번째로 사천왕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사천왕사에 대한 전체 모습입니다. 이 전경을 통해서 사천왕사에 대한 짤막한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하얀색 박스에 있는 사찰터가 사천왕사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을 낭산이라고 부릅니다. 이리 낭자에 우리가 아는 그런 산자를 붙여서 늑대를 닮은 산이라고 하는 그런 낭산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낭산이라고 하는 산은 유명하신 분 한 분이 계신데요. 바로 이제 산 정상에 선덕여왕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 동쪽으로는 구황동 모전석탑지라고 해서 석탑이 있었던 자리 하나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발굴을 해보니까 여기가 황복사가 아닌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공식적인 이름은 구황동 3층 석탑인데, 그래서 이제 서쪽으로는 이 황곡사지라고 불렸던 구황동 3층 석탑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천왕사는 이제 이 창건 이전에는 신유림이라고 하는 그런 신라인들이 성스럽게 여기던 숲이었습니다. 그런 신성한 곳에 자신들이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사찰을 짓게 됩니다. 이런 자신들이 신성한 곳에 사찰을 세우고 나서 삼국유사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은 전불 칠처가람지허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전불 칠처가람지허 이렇게만 들으면은 이해하기 좀 생소하실 겁니다. 전불, 그러니까 석가모니불의 이전 시대에 있었던 그 부처의 시대, 과거의 부처가 활동을 하던 그 시대에 창건되었다는 7곳의 사찰이라는 뜻이고요. 이 7곳의 사찰 중에 신유림이었던 이 사천왕사지가 속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익히 들어본 분황사, 광룡사, 흥륜사 등이 이제 전부 칠처가람지허에 속하게 되죠. 그 정도로 이제 신라인들이 꽤 중요하게 여겼던 사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찰이 이제 만들어진 거는 679년 문무왕 19년도에 공식적으로 창건하게 됩니다. 제가 이 앞에 공식적으로라는 말을 붙였는데 그 뒤에는 이제 이 사천왕사지의 창건에 대한 설화를 말씀드리면서 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거는 그 경주의 통일전에 있는 민족 기록화 중에 하나인데요. 사천왕사지의 창건 설화를 그림으로 담은 작품입니다. 삼국유사의 나당전쟁에 대한 내용 중에서 김천존이라고 하는 신하가 문무왕에게 이렇게 아릅니다. 신라에 최근에 명량법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승려가 비법을 전수해왔다. 그를 불러서 당나라 군대를 어떻게 무찌를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명량법사가 문무왕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문무왕에게 낭산 남쪽 신유림이라는 아주 성스러운 땅에 사천왕사라는 사찰을 세우고 기도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가나 봐요. 왕에게 보고를 하기를 당나라 군사들이 지금 우리 바로 앞바다에 있다. 그래서 이제 다급해진 문무왕이 명량법사를 불러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명량법사에게 물어봤는데 명량법사가 채색 비단으로 절을 임시로 지어라 이렇게 문무왕에게 건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문무왕이 명량법사가 말한 대로 채색 비단으로 절을 임시로 짓고 그 안에는 풀로 오방신상을 만들고 유가명승이라고 하는 그 승려 12명이 명량법사를 제일 큰 스님으로 해서 문두루 비밀법, 줄여서 이제 문두루 비법이라고 하는 그 신비로운 주문을 외우자 바다에서 풍랑이 크게 일어서 당나라의 배가 모두 물에 침몰하였다는 그런 설화입니다. 문두루 비법이라는 효과가 좋았죠. 결국에 이제 당나라 군대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절을 다시 고쳐짓고 정식으로 이때 창건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사천왕사라는 정식적인 그런 이름도 붙게 되죠. 이야기 중에서 제가 좀 중요한 키워드를 한 5가지 정도를 뽑아왔습니다. 사천왕사, 명량법사, 유가명승, 문두루비법, 단석, 이렇게 5가지 키워드를 뽑아왔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문두루비법이겠죠. 이 문두루비법이 도대체 어떤 비법이었길래 당나라 군대가 물론 설화입니다만 당나라 군대가 이 바다에서 싸움도 하기 전에 빠졌나. 이 문두루 비법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의 경전 중에서 관정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관정경에서는 이 문두루 비법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항상 이제 5방, 그러니까 한 5방위의 신들을 그 형상을 생각해라. 그 신들은 모두 다 투구와 갑옷을 입고 있다. 그래서 이 신들을 형상을 생각하면서 이 경전에 수록되어 있는 주문을 외우면은 그 신들이 하는 그런 행동에 따라서 너를 지켜준다. 이런 내용에 따라서 사천왕사지에서 문두루 비법을 행해서 명량법사가 이제 당나라 군대를 이겼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설화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천왕사라는 이름도 좀 중요한데요. 여기 이 사천왕사에서 사천왕 역시 동서남북 이 사방으로 불법을 수호하면서도 나쁜 자에게는 벌을 주고 착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는 그런 사천왕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천왕사도 금광명경이라는 불교 경전에 따랐다고 하는데요. 이 금광명경에는 이 경전의 위신력으로 이웃 나라에도 이제 다른 적들이 쳐들어가서 난리가 생길 것이고 싸우기도 전에 그 나라 안에서 질병이 일어나고 그 적국이 불리해짐으로써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 금광명경 사천왕품에 이제 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을 행한 명랑법사하고 유가명성은 어떤 승려들이냐? 신인종이라고 하는 종파의 승려들입니다. 당시 신라 불교에도 여러 가지 종파가 있었는 것 같은데 이 신인종이라고 하는 종파는 불교 중에서 밀교에 속하는 종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밀교라고 하는 것은 불교보다도 살짝 의식 그리고 그 의식 내에서 행하는 주문들 이런 것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런 불교의 한 종류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석은 제가 사천왕사지에 대해 조금 더 알려드릴 때 이제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사천왕사지 이제 이 전체 모습으로 돌아왔는데요. 사천왕사지의 이제 가람배치라는 것을 한번 알아볼 것입니다. 가람배치가 뭐냐? 가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찰, 절이라는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찰의 배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사찰 내 건축물들의 배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천왕사지의 가람 배치가 어떻냐, 그 사천왕사지의 건축물의 배치가 어떻냐 이제 한번 알아볼 건데, 네, 옆에 사진을 보시면 이해하기 더 쉬우실 겁니다. 우선 사천왕사지의 중심 권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 중문지를 지납니다. 그리고 이 중문을 지나면 두 목탑지가 있고 그리고 이 목탑지의 그 뒤로는 하나의 금당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석이 나오는 건데 이 단석이 문두루 비법을 행하는 그런 이 의식을 행하는 장소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천왕사지가 처음 발굴되었을 때는 이 두 개의 건물에 대해서 종이 걸려져 있었던 종루 혹은 이제 경전을 보관하던 이제 경루 이렇게 두 개의 건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들 있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삼국유사에서도 단석이 고려시대 당시에도 있었다고 하고 사천왕사에서 단석의 존재감이 있었다고 하면은 아마 가람 중심 권역에 있었을 것이고 중심 권역을 한번 잘 살펴보니까 이 금당 뒤에 두 곳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게 되면서 저기를 이제 여러 의식을 행하던 단석지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강당지라고 하는데요. 금당과 강당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금당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불상을 모시던 곳을 금당이라고 하고 삼국시대하고 통일신라시대 그리고 고려시대까지는 이 금당의 크기가 좀 지금보다는 엄청 좁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금당에서 뭐 스님들이 법회를 연다거나 그런 거는 잘 하지 않았던 공간이고 대신 법회라든지 혹은 그런 사찰 내 모임들을 이 금당 뒤에 있는 강당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쉽게도 이 사천왕사지의 그 강당지는 일제강점기 때에 놓여진 동해선 철도 때문에 발굴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천왕사지 이 가람배치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석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목탑지가 두 개 있다는 점이 제일 중요할 건데요. 금당 앞 좌우로 두 개의 불탑, 부처의 사리를 모신 이 목탑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를 이제 쌍탑가람 혹은 탑이 두 개 있고 금당이 하나 있다고 해서 2탑 1금당으로 불리게 됩니다. 근데 이 쌍탑가람이 왜 중요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전의 시대 상대에 지어진 사찰들을 보면요. 황룡사지 같은 경우에도 탑이 하나 있었어요. 금당이 3개 있었다고 하지만은 탑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덕여왕 시기에 유명한 이 모전석탑으로도 유명하죠. 이 분황사도 역시 모전석탑을 둘러싼 세 채의 금당이 있었던 걸로 밝혀졌는데 삼국시대 다른 나라들 사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고구려의 평양 청암리 사지 역시 목탑이 하나가 있고 그 목탑을 중심으로 금당 세 채가 놓여진 그런 가람 배치가 확인되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백제 부여 정림사지 역시 석탑이 하나가 있듯이 여기도 이 가람배치 상으로 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 사천왕사지는 탑이 금당 앞 좌우로 이제 세워진 점이 특이한 점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목탑지를 조금 더 세심하게 알아볼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동탑지 하나를 좀 유심히 보려고 하는데 이 우리나라 이 동양 건축물의 규모를 한번 살펴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고 부릅니다. 동탑지 같은 경우 그리고 서탑지도 마찬가지이지만 기둥 사이의 면이 3칸이 되는 거죠. 이쪽은 정면이었고요. 측면도 역시 3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면 3칸, 측면 3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목탑에는 거의 대부분 그 중앙에 심초석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심초석이 뭐냐면은 목탑 중앙을 거의 관통하는 심주, 찰주라고 하는 아주 큰 기둥이 놓여져 있었던데요. 이 기둥이 이제 목탑을 지탱하는 그런 기둥이었고 그 심초석은 이제 목탑 전체를 지탱하던 기둥을 받쳐주는 그런 초석이었던 거죠. 근데 이 심초석 중앙을 보시면은 구멍이 좀 나 있죠. 이 구멍을 바로 이제 부처님의 유골인 사리가 들어있었던 구멍, 그 사리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탑을 바쳤던 한번 기단을 살펴볼 건데요. 이 사천왕사지 발굴 당시의 사진입니다. 이 기단부를 유심히 잘 보시면 여기 하얀색 박스를 친 부분을 잘 보시면 네, 요런 이제 좀 네모난 파편이 있는데요. 이 파편을 확대하면 넝쿨 무늬가 새겨진 검은 전돌도 보이고, 그리고 그 전돌 옆에는 인물을 새긴 파편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발굴 조사를 토대로 이 목탑지 기단을 이렇게 추정을 해서 보고 있고요. 아까 봤던 그 파편이 바로 이 노규 신장 벽전이라고 하는, 뭐랄까, 이 정체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게 없는데 이 사찰을 수호하던 수호신들을 그린 이런 벽에 붙였던 전돌들이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 전돌 사이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넝쿨 무늬가 그려진 네모난 전돌이 이렇게 쌓여 있고, 그 사이로 노교 신장상들이 있게 됩니다. 이 벽전이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실제 모습이고요. 파편들을 모아 보니까 이런 이제 형상이 된 거죠. A형을 위주로 좀 이 벽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노교 신장 벽전에서 노교라고 하는 것은 녹색 유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벽전 자체에 녹색 유약을 바르게 된 거예요. 벽전의 구성은 전체적으로 이 감실 내부 중앙에 신장상이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이 감실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움푹하게 들어간 공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신장상은 소신답게 이 악귀 2마리 위에 앉아 있습니다. 살해있는 생명체에 앉았다고 해서 생령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갑옷을 입고 있고 왼손에는 검을 들고 있습니다. 이 갑옷을 잘 보면 이 신장 벽전과 조금 더 뒤의 시기에 만들어진 사천왕상을 보면 이 갑옷 표현이 살짝 좀 유사한 점이 발견돼요. 그리고 이 신장상은 머리에 새 날개가 장식된 관을 쓰고 있는데요. 아마 시대의 특징이었거나 유행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좀 인접한 시대와의 그런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장 벽전을 누가 만들었냐? 통일신라 시대에 이 노규 신장 벽전도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삼국유사 권제사 양지사석이라고 하는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양지사석은 말 그대로 양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양지에 대한 기록을 잠깐 살펴보면은 선덕여왕 시대 때 활동을 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 양지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신기한 게 그 스님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 끝에 포대 하나를 걸어 놓으면은 이 지팡이가 저절로 날아가서 시주를 좀 해달라고 소리를 냈다네요. 근데 이런 신비한 이야기도 있지만 이 양지가 제일 좀 눈에 띄는 점이 신라 내에서 만들어진 큰 사찰들의 제작에 참여를 해요. 영묘사라는 그런 신라의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큰 불상을 만들고 천왕상, 전탑의 기와까지 이 양지가 제작한 걸로 기록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 노규신장 벽전은 누가 만들었냐고 제가 이 질문을 들었었는데요. 이 삼국유사가 딱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왕사 탑 밑에 팔부신장, 사천왕사 탑 밑에 노규신장 벽전을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천왕사를 알아봤고 이제 가문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가문사의 전체 모습입니다. 이 하얀색 박스 안에 있는 사찰터가 가문사 터고 저 멀리 동해바다에 무무왕릉이 보입니다. 가문사는 무무왕 제위 후반기에 건설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찰을 건설하던 도중에 문무왕이 승하를 하게 되고 그 아들인 신문왕이 창건을 마무리 짓습니다. 신문왕이 문무왕릉의 근처에 이 사찰이 있으니까 문무왕의 명복을 비는 원찰로서 가문사가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원찰이라고 하는 거는 왕실이라든지 혹은 귀족들이 자신의 조상에 대해서 명복을 빌거나 염원들을 비는 그런 사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신문왕이 창건을 마무리했는데 신문왕 2년에 창건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을 잠깐 보자면요. 문무대왕이 제위 21년 만인 영릉 2년 신사에 붕어를 하니 유언에 따라 동해 중에 큰 바위에 장사 지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무왕릉에 가보면은 이 넓은 동해 바다에 바위섬 하나 조그만하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무대왕릉이라고 하는 건데 진짜 저 바위 밑에 이제 문무왕의 유해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장사를 지내는 것이 문무왕이 화장을 했어요. 시신을 불에 태운 거죠. 이 화장을 하고 나서 산골,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동해 중에 큰 바위에 장사를 지냈다고 하고 기록을 보면은 신문왕에 대한 기록과 함께 아버지 문무대왕을 위해서 동해가에 가문사를 세웠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삼국유사를 작성했던 이런이 가문사에 있는 기록에는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아까 제가 말씀해드린 대로 문무왕이 일본 쪽에서 오는 군사들을 진압하고자 이 자리를 짓다가 도중에 돌아가시죠. 용이 되어서 신라를 지키겠다라는 유언으로 장사를 지내게 되죠. 그 아들 신문왕이 왕위에 올라서 문무왕을 위한 절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 뒤의 기록은 금당 섬돌 아래 동쪽을 향해서 구멍 하나를 뚫어 놓았는데 용이 된 문무왕이 들어와서 쉬고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이 금당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금당지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금당지 앞에는 동서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천왕사지는 소실되었지만 목탑이라고 한다면은 이 가문사지는 석탑을 세운 사례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강당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당지에서 본 가문사지 모습입니다. 중앙에 금당지가 있고 그 금당지 좌우로는 동서석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문사지에서는 이 동서석탑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탑을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통일신라 시대의 석탑에 대한 구조를 좀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이 석탑 아래에는 아까 목탑지처럼 기단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단 위에는 탑신부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집의 기단과 이 탑신부가 아마 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석탑을 장식해주는 상륜부가 있습니다. 기단부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기단부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일단 첫 번째 하층 기단하고 두 번째 상층 기단으로 나눠집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중 기단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기단부는 층으로는 안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집의 계단부터 층을 세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단부는 목탑을 받쳐주는 그런 받침부이기 때문에 층은 세지 않습니다. 이 기단 곳곳에 기둥들이 보이실 텐데, 이 모서리에 있는 기둥을 우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 사이에 있는 기둥을 탱주라고 하고요. 이렇게 기단이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탑신부를 볼 건데, 탑신부는 하나의 층이 되려고 하면은 몸돌과 지붕돌이 있어야 돼요. 이 몸돌이 바로 탑신석이라고 하는 석재고요. 탑신석에도 우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 사이의 면을 면석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지붕돌을 옥계석이라고 부릅니다. 옥계석이 이렇게 한 층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옥계석에는 옥계 받침이라고 하는 받침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통일신라 시대 처음에 지어진 한 7세기부터 한 8세기 그러니까 불국사 석가탑까지는 받침 수가 5단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상륜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자면 기단부는 상하 2중으로 이루어진 기단입니다. 그리고 탑신부는 탑신석과 옥계석이 한 층을 이루어서 여러 층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상륜부는 노반이라고 하는 부재 위로 찰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석탑의 전체적인 형태가 네모난 방형의 형태이죠. 이런 식으로 구성된 신라의 석탑을 신라 석탑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전형적인 석탑이라고 해서 통일신라 전형 석탑 혹은 이제 전형 양식의 석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석탑은 가문사지를 시작으로 해서 그 뒤이어서 계속 세워지게 됩니다. 경주의 고선사지 3층 석탑이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불국사의 석가탑 역시 신라의 전형 석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형 석탑의 최초가 되는 이 가문사지 석탑을 조금만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은, 경주 불국사 석탑 같은 경우에는 여러 돌을 쓰지 않고도 뭔가 매끈하게 차곡차곡 올린 느낌이 난다면은, 이 가문사지 석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의 최초로 만들어진 석탑이라 그런가 여러 석재들을 차곡차곡 쌓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특히 이제 이 지붕돌인 옥계석이라는 부분에서 드러나는데요. 이 옥계석의 석재가 모여진 선들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선이 있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선이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벽돌 쌓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큰 석재들을 벽돌 쌓는 것처럼 이 석탑 부재들을 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층 옥계석 위에는 이 부재들을 연결해주던 은장이라고 하는 못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층 석탑의 상륜부를 좀 말씀드리자면, 노반이라고 하는 부재고요. 이 노반 위로는 찰주라고 하는 아주 긴 부재가 솟아 있습니다. 이 찰주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천왕사지 목탑지 봤을 때 그 심초석에 세워진 기둥이 바로 이 찰주라는 기둥입니다. 심주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찰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석탑은 곧 목탑을 형상한 것이다, 모방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석탑의 찰주도 이 석탑을 관통하느냐?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 3층 탑신석까지만 내려갑니다. 이 찰주가 꽂혀 있는 구멍이 있는데, 이 찰주가 꽂혀 있었던 구멍이라고 해서 찰주공이라고 합니다. 가문사지 석탑은 좀 놀랍게도 찰주공 옆에 뭐가 있었냐면은 사리공이라고 해서, 이 사리공에서 가문사지 석탑의 사리자원구가 발견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된 사리자원구를 말씀드리자면, 이 동 3층 석탑 사리자원구는 뭔가 박스같이 생긴 이거를 이제 외함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외함 속에 사리를 담았던 이 사리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리자원구의 그 외함부터 한번 살펴보자면은, 부처의 유골이 들어있는 중요한 물건이다 보니까 이 부처의 유골을 지켜주는 수호신들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이 사처당들이 외함의 각 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천왕의 형상에서도 좀 재미있는 점을 찾아볼 수 있는 게 북방 다문천왕상이랑 중국 당나라 7세기 때에 만들어졌다는 영문석굴 중에서 봉선사동에 있는 그 다문천왕하고도 자세가 비슷합니다. 이 탑을 들고 있는 이 팔의 모양이라든지 손을 이렇게 허리에 짚고 있는 모습, 그리고 허리를 약간 이렇게 구부정하게 있는 모습, 발과 그리고 다리의 모습까지도 유사한데 아마 시대 유행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 3층 석탑 나온 사리정구도 빼먹을 수 없겠는데 형상이 다른 게 이 사리기의 형태가 좀 다릅니다. 동탑의 사리기 같은 경우에는 지붕이 씌워져 있고 여기에도 이제 사천왕들이 각 방위별로 있거든요. 이 서 3층 석탑의 사리기 같은 경우에는 사천왕이라든지 승려가 있는 그런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악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곳곳에 해놓았습니다. 좀 재밌는 것도 발견이 되었다는데 이 핀셋으로 보이는 유물 한 점과 자그마한 숟가락으로 보이는 유물 한 점, 이렇게 한 쌍이 출토가 되었는데 중앙에 사리를 담아야 되잖아요. 손으로 담기에는 좀 불경스러운 면도 있고 아무래도 사리가 작다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도 만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자그마한 유물들로 사리 자문구에 사리를 봉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종합해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사천왕사지하고 가문사지가 이 삼국통일 직후에 신라 불교 미술에 어떤 영향을 주었냐, 한번 세 가지 분야로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건축 분야에서는 쌍탑가람이 만들어지고 가문사지 석탑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라의 전형적인 석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각 부분에서는 사천왕사지에서 보았던 노교신장상 같이 두드러진 신체 표현, 그리고 입체감, 아까 그 가문사지 사리장구의 다문천왕상과 같이 허리를 막 구부리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예 부분에서는 조각과 함께 입체감이 조금 더 상승한 걸로 알고 있고 인물상을 주로 만들던 시절이었다 보니까 조금 더 세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계속 발전이 되어서 석굴암이라든지 불국사라든지 이런 신라의 걸작들이 나오는 데에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조선 전기 미술에 대해서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감명 깊게 봤던 글귀가 한 시대가 일어나면 반드시 한 시대의 제작이 있다. 물론 이제 신라라는 국가는 계속 있지만 삼국 통일을 했다는 그런 좀 새로운 시대 그리고 새로운 국면을 맞은 점은 아마 신라의 불교 미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여러 미술들에도 영향을 미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부족한 발표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